일선내항, 일본과 미국이라는 두 나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일본을 지배하던 에도 막부는 검은 연기를 내뿜는 증기선에 압도되어 쇄국 정책을 포기하고 1854년 미일 화친조약, 1858년 미일 수호통상조약 등 불평등 조약을 연이어 체결했죠. 개항장을 통해 들어오는 서구의 문물과 자본은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더불어 대륙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등을 위시한 서구 군대에 의해 국경이 함락, 그 거대하던 청나라가 백기를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막부의 지배 아래서는 서구 세력의 식민지 꼴을 면할 수 없다. 신의 나라 일본도 더 이상 안전할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이 열도 전체에 엄습했고, 결국 막부의 타도를 부르짖는 웅건들이 들고 일어나 천황을 중심으로 한 신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봉건제도로 돌아가던 변방의 폐쇄국가 일본은 아시아 유일의 근대 국가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만남과 변화의 결과는 아시다시피 인류 최대 규모의 기습작전 진주만 공습이었죠. 나라의 빗장을 푼 지 불과 90년, 한 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만에 일본은 자기들을 개항시키고 불평등 조약을 맺었던 나라와 전면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90년간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서구 열강들의 힘이 제대로 투사되기 힘들었던 극동아시아에서 독보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879년 류큐 왕국을 일본의 일개 번으로 편입, 불과 7년 후인 1879년에는 오키나와라는 현으로 아예 흡수해버렸고, 1894년에는 기어코 대륙의 청나라마저 격파하면서 대만 섬과 요동 반도를 획득, 아시아의 최강국 자리를 사실상 넘겨받았죠. 그리고 마침내 1904년에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열강인 러시아 제국과의 결전을 치르게 되는데, 일본은 여기서마저 대승을 거두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갑니다. 또한 이 결과로 우주공산이 된 조선을 꿀꺽하며 대륙 진출의 거점까지 마련했죠. 그런데 또 이 다음에는 뭐가 터진다? 1차 대전이 터진다. 유럽 국가들의 경제가 전쟁으로 올스톱 돼버리면서 일본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사실 일본이 청나라에 이어 러시아까지 연달아 싸우느라 빚이 산더미였거든요. 근데 전시 특수로 경제가 팽팽 돌아가면서 이것마저 손쉽게 갚아버려요. 거기다 당시 일본이 영국이랑 동맹을 맺고 있었던 터라 협상국 편으로 참전을 했는데, 이 덕분에 전후에 승전국 라인에 껴서 남양 군도를 비롯한 구 독일 식민지들까지 추가로 획득했고요. 아시아 변방 섬나라였던 내가 열강? 어느새 일본은 명실상부한 제국주의 열강으로 올라서 있었습니다. 1922년 체결된 워싱턴 군축 조약으로 영국과 미국의 60% 수준, 프랑스와 이탈리아보다도 큰 규모의 함대를 보유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어요.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왕이라고,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본시 전쟁이란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 나도 망하는 걸 상정해야 되는 건데, 일본은 유난히도 전쟁으로 꿀을 많이 빨아서 거의 혈당 쇼크가 올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달아도 너무 달았던 나머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뭐 싸움만 걸었다 하면 다 이겨버리니 군부가 슬슬 선을 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었던 게 주요했습니다. 1차 대전 찬스로 엄청난 호황을 맞이했던 일본 경제가 1923년 관동 대지진, 1929년에는 미국발 세계 대공황을 연달아 맞으며 언제 그랬냐는 듯 급속하게 추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하던 대로 전쟁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쉽지 않을까? 아직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던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국민들마저 군부를 더 신뢰하기 시작하니 내각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게 바로 만주사변. 1931년 요동에 주둔 중이던 일본 관동군이 중앙정부의 허가 없이 독단적으로 만주를 침략한 사건이었죠. 일개 식민지 주둔군이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을 공격한다? 이거 정상적인 국가라면 주동자들 전부 군법 재판 회부되고 옷 벗어야 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일본 정부가 이걸 사후 승인하고 오히려 지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된 거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냥 하는 김에 잘 해보라고 해요. 군부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걸 건드리기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이게 의외로
대성공을 거뒀다는 거. 봉천 군벌의 20만 대군이 무력하게 패주하면서 만주 전체가 일본의 손아귀에 떨어지고 이듬해 3월 일본 제국의 괴뢰국가 만주국이 세워집니다. 일본 관동군은 불과 1만의 병력을 가진 식민지 파견군에서 한순간 국가를 소유한 대군으로 떡상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됐죠. 육군만 문제였냐? 아니죠. 해군은 바깥이 아니라 내부를 공격합니다. 1932년 5월 15일 백주대낮에 해군 장교들 일부가 현직 총리를 암살하는 쿠데타 미수 사건을 일으켜요. 이 사단이 일어난 건 만주사변 1년 전 1930년에 조인된 런던 해군 군축 조약 때문이었는데요. 해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체결이 강행되자 해군 내 과격파들이 군 통수권은 엄연히 천황폐하의 대권일진데 내각이 멋대로 군축 조약에 서명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내세우며 일을 벌인 것이었지요. 경제도 정치도 전쟁으로 다 해결되는데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는 대책 없는 사상이 뿌리내리면서 군부는 통제불능의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육군과 해군이 쌍으로다가 패악질을 부리고 있는 상황. 내각은 이미 이 광기를 제어할 만한 능력이 없어 보였어요. 한편 광기에도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만주 손쉽게 먹고 나니 이거 할만하거든요. 1933년 관동군은 추가적인 침략을 감해 북경 코앞에 열하성까지 집어삼켜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당 중앙군은 우왕좌왕하다가 제대로 된 지원도 하지 못했고 만주를 지배하던 봉천 군벌은 완전히 분쇄되어 버렸죠. 국제연맹이 만주국의 건국을 승인하지 않고 제지에 나서자 일본은 1933년 국제연맹에서 전격 탈퇴, 1934년에는 워싱턴 군축조약에서마저 탈퇴해버리며 광역 어그로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것 같아. 잘한다 했더니 선을 너무 넘어. 이쯤 되니 서구 열강들도 슬슬 쎄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미 고삐가 풀려버린 에이톤 도라쿠, 국민이고 군부고 천황이고 간에 지금 단체로다가 메타 인지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점잖게 타이른다고 멈출 단계는 한참 전에 지나버렸다는 거죠. 한편 일본 육군 내부에서도 파벌이 갈려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이었던 부류가 바로 황도파. 황도파는 가난한 동북 지역 출신 장교들을 주축으로 재벌과 고위 관료들을 끌어내려 일본 정치와 경제를 개혁하고 군부가 지배하는 군사국가로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파벌이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황도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이런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천황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대전제를 세우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각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천황이랑 군부랑 알아서 하겠다는 사상이라는 건데 딱 봐도 위험하죠. 해군 과격파들의 쿠데타 시도로 이미 피를 본 바 있었던 정부 내각과 재벌들은 어쩔 수 없이 반대파벌인 통제파에 힘을 실어주고 황도파 세력을 축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내각 수준에서는 말을 안 들어먹는 애들이라 같은 군부 내 파벌로 이제이 해보자 이거였어요. 결국 1936년 2월 26일 궁지에 몰린 황도파가 동경부를 점거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전직 총리 2명을 포함한 정부 요인들이 끔살당하며 또다시 유혈 사태가 벌어졌고 쿠데타 세력은 우리가 걸기하면 천황폐하께서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대책 없는 행복 회로를 돌리며 천황의 승낙을 기다렸죠. 그러나 쿠데타 소식을 들은 조와 천황은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반역 행위의 극대노, 쿠데타의 철저한 진압을 명령합니다. 명분을 잃어버린 쿠데타 세력은 나흘 만에 허무하게 진압당했고 황도파는 몰락해버렸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은 내각에 대한 군부의 우위를 완전히 굳혀버린 분수령이 됐습니다. 황도파가 자멸하면서 경쟁자가 사라지자 통제파도 본색을 드러냈고 관동군 헌병사령관으로서 통제파를 이끌던 도조 히데키가 일본 육군의 실세로 등극, 내각의 인선과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정부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말 안 들으면 또 엎어버린다 라는 게 기본으로 깔려있는 놈들을 상대로 이거 뭐 감히 건드릴 엄두조차 낼 수 있겠습니까? 개수
계속되는 암살 시도와 독단 행동 끝에 기어이 쿠데타까지 연달아 터져버리니 더 이상은 군부에 대해 바른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질 않았던 거죠. 이제 일본 정부는 그저 군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수기에 불과했습니다. 각군 대신 및 차관 자리에 현역 군인만이 취임하도록 하는 흉악한 제도가 신설되어 군부가 정부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치까지 마련됐어요. 메이지 시대와 다이쇼 시대를 걸쳐 자리 잡아오던 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히고 군국주의 일본이라는 괴물 같은 국가가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때는 1936년 독일 내각을 장악한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이 비무장지대로 선언되어 있던 라인란트 지역에 군대를 진주시키면서 베르사유 조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던 바로 그 해였죠. 통제파가 접수한 일본 군부는 고도 국방 국가의 건설을 기치로 걸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오로지 전쟁, 총력전에다 갈아넣기 위한 밑작업에 들어갑니다. 악당은 악당을 알아보는 법. 1936년 말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과 방공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 모두에게 위협이었던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공동방위책을 강구하기 시작했고요. 일본이 살 길은 오직 중국 정복이라는 게 통제파의 생각이었습니다. 만주사변 이후로 일본 육군은 줄곧 지금이라면 대륙 점령도 꿈이 아니다, 이게 중국몽이다 라며 극한의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군부가 다 해먹는 세상이 됐으니 언제 쳐들어가냐만 남은 상황이었죠.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한 이후 중국 대륙은 국민당과 공산당 각지의 군벌들이 서로의 뒤통수만 노리고 있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명분만 생기면 바로 쳐들어가서 3개월 만에 떡실신시킬 수 있을 거라는 게 일본 육군 내부의 여론이었어요. 1937년 도조 히데키가 관동군 참모장으로 부임하고 화북 지역의 중일 접경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충돌이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7년 7월 7일 북경 서쪽의 다리 노구교에서 의문의 총성이 들려오게 되는데